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공기업 전공필기시험 대비 삼력학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들은 쉽고 빠르게 처리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점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의고사 해설들에서도 제가 필히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들도 있으니까 풀이를 보시면서 혹시나 부족한 것이나 놓친 것이 있으시면 다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4m인 단순보에서 최대 구피 모멘트 Mmax가 발생하는 곳은 A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구피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구피 모멘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단력이 되죠. 미분한 값인 전단력이 0이 되면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구피 모멘트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구해봐 라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자, 어쨌든 보자마자 반력 A부터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반력 A를 구하려면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등분포하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쳐주면 6 곱하기 2니까 12라는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되고, 이 집중하중은 등분포하중이 중앙에 작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중앙에 작용하니까 요만큼 거리는 1m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된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B점이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시그마 MB 이게 0이다. 이 뜻은 B점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총합이 0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저 빨간색 반력 A에 의한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력 A는 이렇게 수직 상방향으로 볼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B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면 부호는 보통 마이너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모멘트는. 그래서 힘은 반력이니까 RA. 거리는 얼마예요? 반력 A가 B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죠? 4m죠. 그래서 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민트색으로. 그리고 요 10이라는 집중하중에 의해서 B점에서 모멘트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도니까 반시계 방향이네요. B점 기준으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해주시고, 힘은 얼마? 12.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B점으로부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3m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총합이죠. 그게 얼마? 0. 그래야만 보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결국에 계산하게 되면 보자마자 RA가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사실 반력을 구했기 때문에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은 보자마자 A점으로부터 1.5m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1.5예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력은 지금 수직 상방향으로 위로 작용하고 있고, 등분포하중에 의한 집중하중은 수직 하방향으로 아래로 작용하고 있죠. 10이라는 집중하중이. 자, 일단 지워볼게요. 이건 지우고. 또 다 지울게요. 이게 그냥 혹시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세세하게 하는 겁니다. 자, 반력은 9니까 지울게요. 요 9예요. 자, 어쨌든 반력은 수직 상방향으로 위로 작용하고 있고, 등분포하중에 의한 집중하중 10이라는 크기를 가진 집중하중은 수직 하방향으로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A점을 벗어나는 순간 등분포하중에 의한 집중하중으로 인해서 반력 9kN이 점점 상쇄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쇄되고 남은 값이 잘라진 보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르는 기준을 이렇게 넓혀갈수록, 즉 A점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등분파중 길이가 길어지고 그 등분파중에 의한 집중하중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이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을 만약에 여기서 잘랐어.
그건 집중하중이 요만큼 작용할 거잖아요. 그럼 집중하중이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야. 길이가 작으니까. 근데 볼을 여기서 잘랐어. 그러면 등분파중이 요만큼, 지금 빗금치 요만큼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난 만큼 집중하중으로 변환시켜주면 집중하중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다면 등분파중의 길이가 몇 미터면 우리가 구한 A점 반력 9kN을 모두 상쇄시킬까요? 1.5지. 1.5면 되겠죠. 1.5. 왜? 우리 집중하중으로 변환시켜주면은 등분파중의 크기 곱하기 등분파중의 길이잖아. 근데 등분파중의 길이가 1.5m면 6 곱하기 1.5에서 9라는 집중하중이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반력 A 9kN을 모두 상쇄시켜서 1.5m 단면에서 자른 전단력이 0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답은 보자마자 1.5m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풀이 영상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2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사실 저런 문제는 뭐 전단력선도 그런 거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2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처럼 길이가 L인 단순보와 외팔보의 중앙에 각각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이때 단순보의 B점에 발생하는 처짐량을 델타 B, 외팔보의 E점에서 발생하는 처짐량을 델타 E라고 할 때 그거 두 개 나눠봐 이거죠. 자, 왼쪽 단순보에서 우리 그거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길이가 L인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중앙에서 발생하는 최대 처짐량, 그쵸? 써보도록 할게요. 48 2i 분의 PL 세제곱. 이건 기본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가 L인 외팔보의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하중의 작용점 위치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식이 있죠. 이거 32i분의 PL 세제곱. 이거에다가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L 대신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중 작용점 위치가 고정단에서 2분의 L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봐봐요. 고정단으로부터 지금 집중하중이 2분의 L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L 대신에 2분의 L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2분의 L을 대입해 주면 8분의 1이 튀어나오면서 밑에 곱해지니까 결국 24 2i 분의 PL 세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됐죠? 자, 나눠주면 답은 2로 도출되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됩니다. 됐죠? 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외팔보 처짐량에 대한 팁은 제가 이전에 팁 영상 올려두었으니까 혹시나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영상은 이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유체에 적용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가정 조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흐름이 정상류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체 입자는 같은 유선을 따라 움직이거나 이미 이 두 점이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점성으로 마찰이 없어야 하고 하나의 유선에 대해서는 총 에너지가 일정해야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압축성 유체여야 합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흐름은 정상류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이미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까 비점성으로 마찰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뒤에 보면 압축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틀렸죠? 비압축성 유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마지막, 하나의 유선에 대해서 총 에너지가 일정해야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개입니다. 기본적 내용이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르누이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일러 방정식의 기본 가정 조건에는 비압축성이 아니라 압축성이에요. 나머지는 베르누이 방정식 기본 가정과 동일해요. 이건 너무 자주 공기업에서 나오는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번 상반기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점 참고 바라면서 4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성계수의 단위는 저거다. 틀렸죠?
점성계수의 단위는 숙지하고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는 이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죠? 파스칼이죠.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파스칼 곱하기 세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보기는 틀렸어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점성이란 전단에 저항하지 않으려고, 틀렸죠? 점성이란 전단에 저항하려고 하는 유체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유체의 점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틀렸죠? 유체의 점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이 보기도 제가 이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인데 혹시나 또 틀리셨으면 안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체는 기체랑 액체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점성의 증감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기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자의 활발성이 증가해서 서로 분자끼리 충돌하면서 운동량을 교환해서 점성이 증가하고요. 액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분자 간 응집력이 감소해서 점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온도에 따른 점성의 증감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유체는 기체랑 액체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점성의 증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뉴턴의 점성 법칙 다 알고 계시죠? 전다 능력 타우는 점성계수 뮤 곱하기 dy분의 du. 사실 이거 뉴턴의 점성 법칙도 진짜 유도해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문제풀이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식만 쓰게 되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뉴턴의 점성 법칙은 이거다. 그래서 dy분의 du가 뭐죠? 속도구배죠. 또는 전단 변형률 또는 각 변형률 같은 말이죠. 어쨌든 속도구배와 그 다음에 전단 능력 사이에 비례상수가 바로 점성계수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1번 한 개밖에 없네요. 자, 5번 빠르게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외팔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때 굽힌 변형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 자, 굽힌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U가 굽힌 변형 에너지예요. 그래서 2분의 1 P 곱하기 델타. 그 스프링에서 탄성 에너지 구할 때랑 똑같습니다. 델타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이에요. 이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델타는 처짐량이긴 한데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외팔보에서의 굽힌 변형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하중은 둘 다 P니까 그냥 2분의 1 P가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2분의 P가 곱해질 건데 델타가 달라지겠죠. 자, 델타는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즉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 또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이다. 첫 번째, 얘가 작용하고 있을 때 여기 위치,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은 얼마입니까? 그냥 최대 처짐량이잖아요. 자유단에서 발생하는 최대 처짐량.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죠? 32i 분의 PL 세제곱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2i 분의 P제곱 L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굽힌 변형 에너지 A 값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갈게요. 2분의 1 P 델타 이렇게 구할 건데 델타 즉 처짐량은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중이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네. 즉 중앙점에서의 처짐을 구해봐 이거예요. 자,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일반식 3EI PL 세제곱에다가 지금 하중 작용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는 거니까 고정단으로부터 하중 이 작용하고 있는 그 거리를 L 대신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3EI분의 PL 세제곱이야. 이게 일반식인데 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L이죠. L 대신에 2분의 L을 대입하면 8분의 1이 발생할 건데 그게 3이랑 곱해지니까 24 2i분의 PL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2분의 P가 있고 24 2i분의 PL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주면 48 2i분의 P제곱 L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랑 요거 비구하는 거잖아. A 대 B니까. 그 양변에다가 48을 곱해주면 8대 1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처집량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웹할버에 집중화중이 발생할 때 처집량을 구하는 팁 공식들 경우 3가지 그 영상 올려놨으니까 혹시 모르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자마자 얘는 단수능력 형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중의 X방향, 즉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을 때의 응력 상태를 단순 응력 상태라고 하죠. 먼저 X방향으로 땡기는 인장 하중에 의한 X방향 응력 시그마 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X는 단순하게 A분의 P죠. 단면적 분의 하중. 단면적이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하중은 1kN이니까 1000N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1000. 그래서 시그마 X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도출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단위를 신경 안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모원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3개 올려두었으니까 혹시나 모원 그릴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원 그리는 방법 다 안다고 가정하고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X 좌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Y 좌표, 어차피 시그마 Y는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없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0에다가 좌표 찍고 수직선 2개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 2개 찍고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면 그게 바로 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경사각이 30도였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모원에 도시할 때에는 경사각의 2배로 도시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시키면 돼요. 그리고 회전시킨 그 X 새로운 좌표에서 시그마 축에다가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만나는 요 점, 이게 바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 시그마 N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크기, 이게 바로 경사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 값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원의 중심은 5가 되죠. 10 더하기 0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되니까. 그럼 반지름은 딱 보자마자 얼마예요? 5잖아요, 5. 반지름은 5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5가 되는 거 당연하죠. 원의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자, 시그마 n을 구하려면 요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삼각형에서 5 코사인 60 하면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다른 색,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5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요 거리는 2.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5 사인 60을 하면 되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5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5 루트 3. 자, 그리고 모원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력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그 길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그마에는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길이에 떨어져 있어. 이거예요. 여기는 2.5라는 거 구했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부터 5까지 거리잖아요. 지금 원의 중심까지니까. 그래서 5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시그마에는 그냥 5 더하기 2.5니까 7.5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다 분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5를 분수로 고쳐주면 2분의 15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75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됐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사실 이 형태도 너무 자주 나오는 기본 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니까 허용 굽힘 응력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보에 작용하는 최대 굽힘 응력이 허용 굽힘 응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 안전하겠네요. 자, 그럼 최대 굽힘 응력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기본식이죠. 그래서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맥스,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식으로 일단 먼저 쓰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이거 단면계수 Z는 지금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6분의 BH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어주고 한번 뽑아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6이 올라가니까 6m이 되고요. 밑에는 BH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굽힘 모멘트 Mmax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읽어보면 딱 보면 단순보잖아요. 우리 단순보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최대 굽힘 모멘트 Mmax 다 알고 계시죠? 4분의 PL.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에다가 최대 굽힘 모멘트 Mmax를 대입해야 되니까 4분의 PL을 대입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BH의 제곱이 그대로 있겠네요. 이거 식 정리해 주시면은 시그마 굽힘 응력은 약분하면은 2BH의 제곱 그리고 3PL이 되겠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 굽힘 응력을 넘지 않으면 되니까 이게 그냥 120이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수치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P 얼마야? P가 얼마야? 40kN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대입 한번 해볼게요. 40kN이니까 4만 뉴턴이 되겠다. 그리고 L은 얼마야? 8m니까 8,000으로 넣을게요. 밀리미터로 넣어주는 거예요. 왜? 지금 허용 굽힘 응력이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잖아요.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죠. 밀리미터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 밀리미터로 다 환산해서 대입해 주시는 것이 편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폭을 구하면 밀리미터의 단위로 나오겠죠. 저는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보통 응력 값이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 B죠. H 얼마예요? 20cm네. 이거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200이 되죠. 그래서 200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12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B가 B 폭이 100mm가 나올 거예요. 100mm.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cm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던 수치 또는 작년 하반기 코레일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던 수치를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단순한 그냥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조건을 보면 분자량이 29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기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니까 제가 공기 물성치 꼭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공기 정합 비열은 1.0045kJ per kg/K. 정적 비열은 0.775kJ per kg/K. 비열비는 1.4, 기체 상수는 0.287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는 M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가 되죠. M은 질량, CV는 정적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가 되겠죠. M은 나와 있네요. 15라고. CV는 아까 0.717kJ per kg/K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717호 요거 대입해 주시면 돼요. 단위는 그냥 안 쓸게요. 그 델타 T는 온도 변화가 30도에서 230도로 됐으니까 200이 되겠네요. 자, 15 곱하기 200 하면 대충 그냥 암만 곱해도 30이잖아. 그쵸? 그리고 대충 30에다가 0.717로 이렇게 곱하면은 대충 1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반드시 4가지 1.0045, 0.7175, 1.4, 0.287 이건 공기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니까 빠르게 단위만 알아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무게니까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신장량은 늘어난 길이니까 길이 차원을 갖겠죠. 그래서 미터나 밀리미터 등을 갖겠습니다. 변형률은 초기 길이에 대한 변형된 길이니까
길이 차원분의 길이 차원이 되니까 단위가 상쇄되겠죠. 그래서 무차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차원이 맞다. 부력은 당연히 힘의 단위 뉴턴을 갖고요. 포화송비는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이니까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사실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부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은 그냥 4번으로 도출이 되네요. 사실 이런 부력에 관한 문제나 부력 관련 정의 문제를 이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어봐서 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전 모의고사를 푸셨는데도 이 문제 실수하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물체가 일부만 잠긴 채 액체에 떠 있다면 그 상태는 중성부력 상태예요. 중성부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형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안정하게 수면에 떠 있는 채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mg와 부력이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분의 1 부위가 잠긴 채 일부만 잠긴 채 액체에 떠 있어요.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물체 무게가 되겠죠. mg. 얘랑 물체의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과 평형관계에 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부력은 이렇게 상방향으로 작용하죠.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평형관계에 있으니까 물체의 무게 뭐 또는 중력 mg는 부력과 평형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또는 부력은 우리가 액체의 비중량 곱하기 잠긴 부피잖아요. 그래서 액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잠긴 부피 얼마? 4분의 1v.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로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4분의 1v 그냥 따라오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도출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그냥 부력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중력 또는 물체의 무게 mg로 도출될 수 있겠네요. 답은 그냥 4번이에요. 부력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필요가 없겠죠. 이걸 뭐 계산하려고 막 이렇게 도전했다면 이 문제는 거의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답은 4번이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